할렐루야. 예, 주일 오후 연휴 기간 한가운데 있는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3, 40대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고 아이들과 함께 왔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간 제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부르셨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교회 교사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아닌가요? 물고기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물고기를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셨을까요? 네, 아멘.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물고기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고기들아, 너희는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바다에 충만하라. 그래서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알이 엄청 많죠. 명태, 알이 엄청 많잖아요? 왜 물고기들은 그렇게 많은 알을 품고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 목적이 뭐기 때문에?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한테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셨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물론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치타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치타는 근육이라든가 신체 구조라든가 다리가 가장 빨리 달리도록 최적화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치타를 만드실 때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로 뽐내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등짝에 무거운 게 붙어가지고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 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최근에 두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바로 두뇌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라고 두뇌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뇌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도록 하는 운영체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스마트폰, TV, 게임,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들이 바로 두뇌를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두뇌가 바뀌면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뇌가 바뀐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두뇌를 보통 둘로 나눕니다. 두뇌를 둘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좌뇌, 우뇌가 떠오를 거예요. 그죠? 좌뇌, 우뇌 아시죠? 좌뇌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우뇌는 이런 일을 하고 들어보셨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건 여러분 전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두뇌는 좌뇌가 하는 일과 우뇌가 하는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통합적으로 일을 합니다. 두뇌를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림처럼 앞쪽 뇌와 뒤쪽 뇌로 나눠요. 뒤쪽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을 두뇌가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촉각 정보 또는 움직임,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 뇌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에게는 다 발달이 되어 있는 영역들이에요. 강아지들도 냄새도 잘 맡고 잘 보고 잘 듣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없는, 동물들에게는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만 발달이 일어나는 특별한 영역의
사람의 뇌에 있어요. 그걸 앞쪽뇌라 그래요. 그림의 앞쪽 부분이죠. 이 앞쪽뇌는 들어온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제가 오늘 고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차원적 사고로라는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앞쪽뇌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TV, 게임, 스마트폰이 바로 이 앞쪽뇌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뇌를 촬영해 봤어요. 소리, 오디오북 있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두뇌를 찍어보고요. 영상을 보면서 두뇌를 찍어보고요. 책을 읽으면서 두뇌를 찍어봤더니 앞쪽뇌는 확실하게 다르게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그림은. 파랗거나 하얗다는 것은 앞쪽뇌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노랗다는 것은 약간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빨갛다는 것은 많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읽는 것은 앞쪽뇌는 진짜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한번 찍어봤어요. 자, 두뇌를 찍어봤는데 두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죠.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아.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노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자, 잠깐 영상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먼저 게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화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뇌, 시각 정보를 확인하는 곳은 뒤쪽뇌라 그랬어요. 뒤쪽뇌에서 그 시각 정보를 받아서 앞으로 넘겨줘요. 그럼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있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서 시각 정보를 잡아서 앞쪽으로 넘겨줘요. 그래서 정보가 앞으로 오면 앞쪽뇌는 뭘 하냐면 그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저놈을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세게 가야 되나 살살 가야 되나,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내 캐릭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거 보고 있으면 죽어버리겠죠. 이거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 캐릭터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쪽뇌가 일을 할 기회를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보가 오자마자 손가락으로 명령이 가게 되는 거. 눌러!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할 때 보면 이거 바쁘잖아요. 보세요. 이게 한 게임 장면인데 내 캐릭터가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앞쪽뇌 사용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저 그림에서 왼쪽 부분이 앞쪽뇌인데 앞쪽뇌가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라디오 토크쇼를 듣고 있는데
프로게이머가 왔어요. 게스트로 왔어요. 이분이 세계 랭킹 10위래요. 자기가 그 프로게임에서 그 영역에서 10위래요. 근데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게스트한테. 세계 랭킹 1위인 사람 이름을 대면서 너도 밥만 먹고 게임만 하고 그 사람도 밥만 먹고 게임만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세계 랭킹 1위인데 너는 10위밖에 못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10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그 친구는요, 손가락 놀림이 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손가락 움직임이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대. 그래서 걔는 1위고 자기는 10위래. 제가 알게 됐어요. 세계 랭킹 1위와 10위의 차이는 이 손가락 속도구나.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드라마 봅니다.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이미 지나가 버렸죠. 정보가 넘어와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화면이야. 생각하려고 또 다른 화면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쪽내는 사용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V나 게임이나 영상을 볼 때는 사실 앞쪽내는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책 읽을 때는 어떨까요? 자, 책을 폈습니다. 글자를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내로 글자들을 잡겠죠? 글자들이 다 앞으로 넘어왔어요. 글자가 넘어왔어. 이 글자는 뭐예요? 기호잖아요, 기호.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본다고 해보세요. 러시아 책 보고 있어요. 글자는 잘 보이죠, 그죠? 글자가 안 보이지는 않죠? 보고 있은들 감동이 있어요? 러시아 글자들 보고 있으면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기호는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가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앞쪽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 친구가 게임하다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두뇌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진 게 되어버린 거죠. 앞쪽내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세요. 한 친구는 책을 읽고 있고 한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볼 때는 게임한 쪽 훨씬 집중하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못 듣잖아. 집중하느라고. 그런데 두뇌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친구는 두뇌가 많은 앞쪽뇌, 고천적 사고로 하는 앞쪽뇌가 움직임을 갖고 있지만 게임하는 친구는 사실 뇌가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손만 바쁘지 별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바뀐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꾸고 있는 중인데 특히 어디를 바꾼다는 거예요? 앞쪽뇌 고천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어야 될 그 뇌 영역에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앞쪽뇌가 하는 이 빨간색, 여러분 보시기에 저 빨간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앞쪽뇌가 고천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단계, 입수라고, 입수. 보통 우리가 난리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단계. 어떤 정보가 눈과 귀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면 앞쪽뇌가 일단 확인을 해요. 이게 뭔지, 느낌은 어떤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색은 어떤지 확인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확인하기가 1단계인데 모든 동물들도 1단계는 합니다. 강아지도 사물이 눈에 딱 들어오거나 귀에 뭐가 들어오면 그게 뭔지 확인까지는 해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들이. 맞아요? 동물들은 1차원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1차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반응을 하면 동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정보가 들어오면 전두엽에서 2단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요. 연결하고 확장하기. 자, 여러분이 이 방에 이 건물에 이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예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딱 와서 앉았는데 여기 예배 이게 아니라 뷔페 음식이 쫙 차려져 있으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예배인데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기 식당도 아닌데 왜 뷔페 음식 차려있지? 뭐래요? 그것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음식이 있지? 저거 누구 먹으려고 저렇게 진열해놨지? 언제부터 있었지? 이런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와서 끙끙거리고 냄새를 맡아보고 배고프면 먹을 것이고 먹지 말라면 못 먹을 이런 반응을 하지만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차원적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리, 이해, 논리, 추론, 분류, 분석 이런 단어들이 고차원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TV, 게임,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는 바로 2단계 작업이 일어날 여유가 없고 그렇게 하면 그 영상을 볼 수도 없고 게임도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아까 뇌사진에 봤을 때 앞이 빨갛게 나타나고 아무 자극이 없는 왜? 2단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 것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3단계예요. 이걸 이제 표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2단계는 understanding, 이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wisdom, knowledge, understanding, wisdom. 적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단계. 대표적인 것이 언어 능력.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때 필요한 말과 글로 내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뜻을 수용하고 이런 언어 능력이 바로 3단계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 도덕성, 절제력 이게 3단계예요. 요즘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학생 지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애들은요 도덕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도덕성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도 선생님이 야 권장이 교무실 따라와 그러면 괜히 막 쫄았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도 쪼는 거예요. 그냥 교무실로 불려가면 요즘 애들은요 잘못해가지고 교무실에 오라 그러면요 당당하게 와서 앉아가지고 걔가 맞을 짓을 한 거야 뭐 이러고 우긴다는 거예요. 걔가 맞을 짓을 했다고 뭐 우기고 있으면 생활지도 돼야 안 돼요? 생활지도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도덕적인 가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생활지도하기 너무 힘들다 소리를 해요. 어제도 최근에 퇴직하신 분을 만났는데 명퇴를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중학교로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년퇴직했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했대 자기를. 그 힘들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도덕성이 없는 거와 관련돼 있고 절제력이 없는 거와 관련돼 있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그게 도덕성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바로 고차원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2단계 3단계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3단계에 써 있는 저 열매들은 우리 인간들이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짐승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데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지금 2단계 3단계를 잘 하고 있는가 2단계 3단계 고차원적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이제 구몬 학습지를 시켜요. 아시죠? 구몬을 시킵니다. 자, 구몬 학습지를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몬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자, 집어 넣는 건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에 의하면? 저 1단계 한 거죠. 1단계 한 거예요. 근데 학습지가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를 켜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이거 몇 단계 하는 걸까요? 1단계 하는 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구몬 학습지에 있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까요? 조금은 응용되고 변형되고 숫자라도 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와 새로 시험 문제의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연결하고 확장하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확장됐는지 논리, 추론, 분류,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요 똑같지 않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는 또 속 터진다고 또 막 난리를 쳐요. 너 이거 아는 문제잖아. 아는 문제를 왜 자꾸 틀리는 거야.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숫자가 바뀌었는데 아는 문제라니. 그럼 엄마는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이상하다.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몬까지 사다 또 집어넣는데 왜 자꾸 틀리지? 맨날 TV 게임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넣었지만 정리표출 2단계 3단계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달라져도 그걸 자꾸 틀리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엄마는요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줍니다. 야, 구문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눈높이 해보자. 옆집에 눈높이에서 10점 올라갔던 얘기를 내가 들었어.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꾸는 거야. 학습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1단계를 하고 있는지 2, 3단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집어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동네 A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 이거 몇 단계예요? 1단계예요. 근데 학원 문 앞에서부터 집에 올 때 어떻게 와요? 이러고 오잖아요. 이러고 오고 있어. 지금 몇 단계 하는 중이에요? 1단계 하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켜서 게임을 합니다. 오자마자 폰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답답하니까 한마디 하시죠. 아들 왜 오자마자 컴퓨터만 하니? 오자마자 폰만 보고 있니? 아들 뭐라 그럴까?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대.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1단계 한 거예요. 집에 왔으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노트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관련된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미 오늘 하루 종일 받았던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아이들은 뭘 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다 시간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다는 얘기 아십니까? 이게 무슨 과외냐면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거.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은 저와 같은 세대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학원 다니던 아이들도 시험 기간에 학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시험 기간에 학원을 안 했어요. 왜?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학원 가야 안 가요? 모든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더 학원을 가요. 여러분, 시험 왜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집어만 내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이번 시험이야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 낼지 모른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확장하기 많이 해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시험 범위를 알려주면 학원을 쫓아가서 자기 전두엽을 2, 3단계를 해야 되는데 남의 전두엽을 돌리고 있어. 남의 전두엽을.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셔요.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거 찝어서 애 머릿속에다 넣어줘. 애 머릿속에 넣어주면 그거 몇 단계예요? 그래봤자 1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30, 40대 부모님들이 많으면 제가 요 얘기를 좀 깊이 해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 눈에 별로 안 띄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가 2단계, 3단계를 하도록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도와줄 것인지가 핵심이지 학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거나 저한테 상담을 받은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수업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학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2, 3단계 중심으로 수업을 디자인할 건지를 계획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증명.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경기도 3번 중학교 2학년 7반 37명 한 교실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오른쪽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우리 집에도 있는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모집한 특별한 친구들인데 대학교 1학년들이에요. 어떤 대학교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수리통계학과 이런 데 간 애들 4명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간 애들 4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잘 없는
좀 희귀한 애들이에요. 얘들을 불러다 놓고 뭐래 했냐? 단어 카드 100개를 2초에 한 개씩 쭉 보여준 거예요. 5분 동안 똑같이. 그리고 종이 나눠주고 방금 본 100개 단어 카드 중에서 기억나는 대로 써봐 한 거예요. 했더니 오른쪽 아이들은 100명, 37명 평균값이 100개 중에서 23.92개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왼쪽 아이들은 100개 중에서 46.25개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차이 났어요, 안 났어요? 얼마큼 나요? 거의 2배 가까이 났죠? 그럼 여러분이 저런 통계를 보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역시 난 놈들은 다르구만.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 우리는 껐득하면 종자론, 종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자와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단지 두뇌를 사용하는 방식, 두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실험 영상 스케치를 잠깐 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부를 잘하는 만큼 기억력도 뛰어날까요? 결과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똑같은 실험이 중학생들에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초에 한 장씩 5분간 100장의 카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순서 없이 섞여 있는 100장의 카드를 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하던 공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37명의 학생들이 기억해낸 것을 평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100개 가운데 23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개의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미리 10개의 항목을 적어서 나누어 주었죠.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100개) 중 40개 정도를 기억해냈습니다. 두 번 다 100개의 카드를 기억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단지 항목별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인데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등장했던 8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가 볼까요? 학생들은 평균 46개 이상의 카드를 기억해냈군요. 같은 실험을 한 중학생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랄 만한 것은 답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명의 학생 모두 항목별로 묶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항목을 미리 제시해 주었던 2차 실험에서처럼 말이죠. 아예 제목을 붙여가면서 기록한 학생도 있었네요. 자, 요 오른쪽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2차로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 23.92개 맞춘 친구들이 40.62개로 맞춘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여기 왼쪽에 특이한 애들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났죠? 46개, 40개? 그러면 갑자기 종자가 개량된 거예요? 여러분, 종자 개량이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그 종자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하죠?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종자는 아니에요. 두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실험을 할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2가지 힌트를 미리 줍니다. 단어 카드를 보여주기 전에. 얘들아, 새로운 단어 카드 100개를 또 보여줄 건데 이게 10개씩 종류가 있었어. 사과, 배, 귤, 감 이런 건 뭐겠니? 그래, 과일도 있고 튤립, 백합, 장미 이런 건 뭐야? 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10개씩 종류가 있다 미리 말해준 거예요. 미리. 그럼 아이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류. 몇 단계라고요? 들어오는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확장하는 그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앞종래, 전두엽이 하는데 그걸 하도록 미리 말해주고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답지에다가도 아까는 그냥 백지를 나눠줬지만 이번에는 답지에 아예 10개 항목을 적어서 줬어요. 여러분, 우리 두뇌는 기억을 다양한 곳에 저장합니다. 여기저기 막 저장돼 있어요. 근데 기억은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약간 치매기가 있고 그러시면 하나도 기억 못 하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멀쩡히 기억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억을 가져오는 앞쪽내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면 다 기억해내고 안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쪽내가 기억을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장소인데 그 앞쪽내가 뭐라는 거예요? 항목을 적어줬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게 만든 거예요? 분류라는 작업을 하면서 기억을 가져오도록 장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줬더니 40.62개를 맞춘 거예요. 단지 분류만 했을 뿐인데 이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것은 왼쪽 친구들이에요. 왼쪽 친구들은 1차 실험 때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고 100개를 보여줬는데 마치 8명 모두 자기들끼리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답지를 봤더니 전부 이들은 종류별로 답을 썼더라는 거예요. 1차 실험 때. 그래 이들은 사과가 나오면 과일인가 보다. 파인애플 또 과일 나왔네. 튤립 뭐야 꽃이야. 의자 가구도 나오나 보네. 명왕성 별들도 나오네. 변호사 직업이야. 정부가 들어오면 변호사구나가 아니라 저거는 뭐와 관련돼 있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확장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46.25개를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평균적으로 중학생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대학생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중학생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3, 4살짜리가 기억력이 좋을까요? 기억력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뭐만 했다면? 이들처럼, 대학생들처럼 분류 작업만 했다면 뇌에서 중학생들은 아마 46.25개가 아니라 80개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기억력 훨씬 좋기 때문에. 이 교회도 어하나 하시던데 보니까 우리 아이도 어하나를 했었는데요. 암송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암송하니까 저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본 적 있어요. 와. 우리 애 6학년 때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영어로 암송하기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또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영어로 암송하기라는 책을 사가지고 애만 시키면 안 하니까 저랑 같이 한 거예요. 영어로 그 책을 보면서 1장 1절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영어로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 애는 벌써 6장까지 나가고 있는데 저는 1장 2절에서 여전히 막히는 거예요. 서로 신기해, 서로. 우리 애는요, 아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돼? 아직도 헷갈려? 너무 신기하대, 제가. 저는, 야, 어떻게 2-3번 읽고 그게 외워지니? 저도 신기해. 서로 신기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아이들은요, 지식이 들어오면 그걸 저장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암송 많이 시키세요. 그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암송할 기회를 안 주면 부모로서 가장 큰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어하나 안 하고 계신 부모님들 회개하시고 어하나 시키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교사들이 헌신해서 암송을 시키고 놀아주고 하는데 왜 그걸 외면하고 학원을 보내십니까? 학원 보내는 돈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근데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요. 정말 암송을 시키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생 딱 됐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대학생이 돼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근데 자기 가장 친한 그 대학교 들어와서 사귄 친구가 동성애 동성애 동아리 있고 맨날 토론하는 거야, 아이들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과제를 주면 교양 과목에서 비혼자가 될 것인가, 결혼주의자가 될까,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나는데 우리 애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자유로운 사고를 막 하고 걔들하고 또 그럴 듯한데 여기 무슨 여러 개 말뚝이 박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 그룹 아이들이 자기는 비혼을 하겠다고
리포트를 썼는데 자기 혼자 결혼주의자가 돼가지고 순결주의자가 돼가지고 리포트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26쯤 됐을 때도요,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나가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밤을 샜는데 걔가 그러더래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자기는 이제 결혼 안 할 거라, 비혼주의자라고 막. 그래서 제가 밤새 얘기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아이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해요. 너무 애 낳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굳이 왜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암송을 통해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암송 많이 시키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샜네 옆으로. 어쨌든 그래서 (23.92개를) 맞춘 것과 (40.25개를) 맞춘 것은 단지 IQ 차이가 아니라 머리는, 기억력은 더 좋은 아이들이 왜 정월반밖에 정답을 기억 못하냐면 2, 3단계를 사용하는 이 두뇌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 제가 가보면 요즘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거야, 애들이요. 생각해보자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앞쪽 뇌를 움직여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앞쪽 뇌를 움직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TV 게임, 스마트폰 하느라고요. 1단계만 했기 때문에 여기 두뇌는, 제 앞쪽 뇌는 강아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싫어요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발표해볼까? 없는데요. 네,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다 없대. 초등학교 교실에서는요, 질문하기도 겁나요. 일단 질문을 하면 애들이 일단 손을 다 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시키면 손 들고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3번째, 뭐예요? 써보자. 자,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각자 정리해서 1페이지씩 써봐. 특히 남학생들 1페이지 쓰라 그러면요, 큰 글씨로 2줄 써요, 2줄. 야, 2줄이면 더 써라. 다 쓴 건데요. 더 없어, 더 없는데요. 2, 3단계가 안 되면요, 자기 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초등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사역자, 목사님들은 아이들 설교할 때 반드시 설교 노트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훈련을 매일 시켜야 됩니다. 매주. 그것이 훈련이 되면요, 교실에 선생님 말씀하시면 이게 2, 3, 왼쪽 아이들 되는 거, 왼쪽 아이들. 2, 3단계 하는 아이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 3단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데 그 모든 기회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TV 게임,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단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1단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야만 믿음이 자라는 건데 그냥 건성건성 듣고 마는 그런 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은 언제 발달되냐?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준 장치가 바로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지금 책 읽어요,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통계예요. 전국 중3 아이들 920명을 물어보니까 48% 거의 안 읽어요. 가끔 읽는 게 또 30% 있어요. 가끔.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끔은 한 1년에 몇 권 정도 읽으면 아이들은 가끔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가을에 중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2시간짜리라서 이제 1시간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뭘 열심히 해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뭘 하더라고요.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근데 뭔 숙제냐면 왜 이렇게 독후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독후감. 근데 타이틀이 뭐냐면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이게 숙제예요.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으면 숙제 다 한 거예요.
한 학기에 한 권 읽는 거. 그게 여기 가끔 읽는 걸 거야. 가끔, 저기 가끔이 들어갈 거야. 그 책 읽는다는 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책을 읽어내는 시간들이 없으면 2, 3단계 두뇌는 발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초, 중, 고, 대학교 시절에는 2, 3단계 두뇌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책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조건 뭘까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주변에 책이 많아야 돼요. 뭐 책을 읽어줘요. 뭐 책을 밟히게 둬요. 뭐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책을 읽으려면요,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심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아 심심해. 이거 들고 아 심심해 안 되겠다. 책이나 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들 앉아봐. 엄마가 너 주려고 스마트폰 사왔어. 근데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을 왜 주는지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니? 잘 들어봐. 네가 있잖아.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꾸 심심해져. 그지? 심심해지면 막 책이 읽고 싶어지거든? 근데 네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앞쪽 뇌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해. 앞쪽 뇌가 켜져. 그래서 이게 막 발달이 일어나. 이 앞쪽 뇌가 발달되면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 그런데 너 사람 되면 안 되잖니. 그래서 엄마가 고심 끝에 요거 준비했어. 이게 신통방통한 물건이야. 요거 손에 들고 다니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서 책 안 읽어도 돼. 너 사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특별히 사주는 거다. 알고 났어? 하고 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을 초등학교 때 잘 읽고 좋아하고 했던 아이들도 이거 손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책하고는 완전히 답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앞쪽 내 발달은 이제 끝났다. 성장판 멈춘 거와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10살까지 키가 쭉 자라더니 11살 딱 되면서부터 성장판이 다 닫혀가지고 11살 키로 평생을 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11살부터는 더 이상 성장판이 안 열려서 더 이상 키는 안 자라도 돼. 11살 키로 너는 평생 가. 이걸 기대하고 원하는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 이걸 손에 들고 다니면 뇌 구조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뇌는 생존 기계이기 때문에요. 자, 따라합니다. 두뇌는 생존 기계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멈추든지 돌아가야 돼요? 그 누가 가르쳐 줬죠? 두뇌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뇌가. 그냥 가면 너 죽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얘가. 길을 건너가는데 자동차가 달려와요. 멈춰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얘가. 배가 고픈데 빨리 음식 챙겨서 밥 먹으라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두뇌는 1차 미션, 1차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을 잘 생존케 하는 거예요. 생존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뇌는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상을 보고 있으면 두뇌가 골치 아프게 힘들어요. 그냥 두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얘가 다 해줘. 그냥 보고 있으면 도파민 다 나와요. 근데 책을 읽으려면 앞쪽 뇌 아까 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단어, 문장, 맥락, 구조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뇌가 엄청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면 쉬운 걸 해야 돼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뇌가 생존하려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걸 손에 쥐고 살면 책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책 안 읽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장 많은 아이들이 더 재밌는 게 있으면요, 뇌는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출판업이 다 망하고 있는데 원래 출판사를 먹여 살리는 거는 20, 30대 여성들이 먹여 살렸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20, 30대 여성들도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우리는 책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빨리 사준다는 얘기는요, 성장판 막아서 더 이상 신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2, 3단계 두뇌를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부모가 강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실 주신 분들은 아이들이 아무 때나 손에 이걸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밖에 나갈 때 스마트폰 들고 나가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보관 장소에 딱 두고 손으로 분리시켜 놓고 삶을 살아내는 거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책 읽는 것들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 2, 3단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 3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또 책을 안 읽는 이유를 대보라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책을 읽는 1차적인 이유가 그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책이 많지만 끝까지 보는 책들은 많지 않아요. 제목에 끌리고 이게 서평에 끌려가지고 책을 사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럼 책은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러고 제가 읽을까, 이 나이에? 덮어버려요. 왜? 나는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저희 집에 요리책이 많았어요. 요리책. 5년 전에 이사 가면서 그 통째로 다 버렸어요. 요리책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유튜브 보면 다 있거든. 유튜브에 없는 레시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수단들이 이 미디어 기기들을 통해서 다양해졌기 때문에 책을 안 읽어도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곳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읽어야 될 목적은 절대로 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은 2단계, 3단계 두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정보를 얻기 책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요, 유튜브 보면서 아는 척 엄청 해요. 그럼 엄마들 엄청 뿌듯하게 생각해. 어휴, 유튜브가 교사네, 교사야. 진짜 아는 거 많네. 그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유튜브를 봤으면요, 30분 봤으면 최소한 30분 동안 자기가 그 본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작업, 2, 3단계 하는 작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났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 읽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학습 만화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져서 학습 만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지만 제 유튜브 제 채널에 가면 학습 만화가 왜 아이들에게 독인지를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습 만화를 보면 정보를 얻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학습 만화는요, 2단계, 3단계를 못하게 방해하는 도구입니다. 글에 집중해서 문장 추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본 책을 자꾸 보는. 학습 만화는 어때요? 집에 있는 과학 만화 같은 본 것도 봐요, 안 봐요? 계속 봅니다. 왜? 1단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TV나 게임이나 영상 보는 것과 뇌를 찍어보면 똑같아요. 학습 만화를 보고 있으면 뇌 상태가 2, 3단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학습 만화 보는 걸 보면서 우리 애는 독서를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보는 많이 얻죠. 그런데 여러분 2, 3단계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제 영상을 하나 찾아보시고 학습 만화에 대한 거 있어요. 찾아보시면 제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시고 여러분 집에 존재하는 학습 만화라고 생긴 학습은 싹 없애셔야 됩니다. 다 없애놓으면요 아이들이 심심한데 글자책밖에 없으면
글자책을 보게 돼 있어요. 또 심심하게 만들고 글자책을 두면 글자책을 보는 순간 다시 성장판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자, 문해력,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2단계, 3단계가 이루어진 것, 이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미국은 만 15세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이 테스트를 했을 때 100점 만점에 69점이에요, 미국 애들은요. 우리나라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처참하다는 거 생각해요.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OECD 평균에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영상 매체와 쇼폼의 영향이라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영상을 소비합니다. 외국 애들은 스마트폰을 써도 텍스트를 소비합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세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지 오래돼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요, 영상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영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영상을 보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인프라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건 영상이나 쇼츠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 외국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다는 것은 텍스트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다른 거예요, 뇌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5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소득,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겠죠, 여러분? 돈.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자기 신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 5가지예요.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OECD에서 문해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차이를 봤더니요, 다 3배,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2, 3단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의 5가지 지표들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아이와 책을 들고 있는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지금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게 하겠어요? 책 볼 수 있게 하겠어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애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요즘 애들은 다 뭐 디지털 네이티브고 다 챗GPT가 나온 시대에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 그냥 열심히 넌 보면서 살아.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구호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2단계, 3단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100점 맞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3단계가 되는지를 보세요. 어떤 주제를 놨을 때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아이인지, 그걸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아이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기능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단가를 100원이라고 친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고 조립하는데 5원을 준다.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35원이 들어가는데 제작비를 왜 100원이라고 원가를 정했는가? 65원을 애플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애플은 뭘 했죠? 부품을 만들었나요? 조립을 했나요? 뭘 했길래 65원 가져갔죠? 애플은 그걸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했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65원 가져갈게. 조립하는 거 너희들은 5원만 가져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모든 애플 기기에 다 써놨어요. 우리가 65원 챙겨가는 건 디자인 비용이다.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앞쪽내를 쓴 비용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 2단계, 3단계 한 비용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5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 어셈블드 인 차이나, 이거 뭘 사용한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얼마라고요? 5원이에요. 그럼 교실에서 생각해 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볼까? 없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 자, 시키는 거 잘해. 자, 시키는 거 잘하면 얼마 번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5원짜리 인생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돈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요. 시키는 거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디자인하는 대통령이 있고 시키는 거 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른 돼서 어디서 뭘 하든지 시키는 것만 할 것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어른 돼서 어디서 뭘 하든지 디자인하는 아이가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요? 시키는 걸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챗GPT, 인공지능, 4차 산업사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업들을 다 누가 가져가요? AI가 다 가져가요. 근데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키지 않는 짓을 못합니다. AI는요, 패턴화되어 있는 걸 잘하는 친구예요. 시키는 걸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시키는 거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기계 앞에 앉아서 조립을 하는 일을 했어요. 손을 쓰는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런 일을 이제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해요. 드디어 인간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부품처럼 살도록 사람을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다 AI가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2단계, 3단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려라, 가정예배 드려라. 사실은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종교 행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하고,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아나는 아이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상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6학년 아이들이에요. 6학년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황순원의 소나기 소설 아시죠? 그거를 책으로 읽겠어요. 책으로. 자, 그러면 아이들은 소설 책을 글자를 봤으니까 앞쪽내를 써요, 안 써요? 2, 3단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한쪽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여줬어요. 자, 영화를 본 아이들은, 영화를 봤다는 건 뭐예요? 1단계 한 거예요? 2, 3단계 한 거예요? 화면이 계속 바뀌니까 확인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은 영화를 봤고 한쪽은 책을 읽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한쪽은 1단계고 한쪽은 2, 3단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다시 초등학교 보겠습니다. 6학년 아이들에게 황순원의 소나기를 책으로 읽게 했습니다. 어르신! 손주면이랑 친손녀가 왔네요, 어르신!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영화로 제작된 소나기를 보여줬습니다. 책 읽기와 영화 보기가 끝난 뒤 우리는 소나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아무 예고 없이 제시했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 써준 부분 있죠? 네. 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그런 다음 이 제시 구절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볼까요? 가운데 냇물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는 거의 같은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본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소녀를 강조한 아이도 있고 산에 문을 달아서 소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표현한 아이도 있네요.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본 아이들과 영상을 본 아이들의 표현의 차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차이. 영화를 본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보죠.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봤더니요, 오른쪽입니다. 그림이 다 똑같죠? 가운데 돌들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고 소년이 건너가는. 차이가 있다면 이 소년이 건너갔냐, 건너가는 중이냐, 건너가기 전이냐,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오른쪽 그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작권. 오른쪽 그림 저작권. 감독이 글을 읽고 자기가 2, 3단계 한 것을 표현해낸 것을 애들은 뭐만 했어요? 확인만 했잖아요. 1단계. 뭐만 썼어요? 손만 쓴 거죠. 손만. 확인하고 손만 쓴 거잖아요. 근데 왼쪽 그림 보세요. 그림이 다 다르죠? 등장인물 배경. 왜?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 2, 3단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2단계, 3단계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1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기 중고등학교 부모님들 계시면 주일 저녁은 아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식탁에 딱 앉아서 밥을 먹는 중이든 먹고 나서든 아이랑 같이 밥 먹고 물어보세요. 오늘 중등부 설교 어떤 내용이었어? 중등부 설교를 통해서 뭘 느꼈어? 뭘 배웠니? 이걸 매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아이가 설교 들을 때 오늘도 아빠가 나한테 또 물어볼 텐데 집중해서 안 들으면 또 할 말이 없어 하고 열심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입으로 30분 설교를 듣으면 30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 3단계가 나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작업을 늘 했어요. 우리 아이 중학생 때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어? 어땠어? 이렇게 물었더니요, 아빠 잠깐 그러더니요, 설교 노트를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노트 쓰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설교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엄청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러이런 내용이 어떻고 이러이런 쭉 자기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가서 그 중등부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노트에 적는 거 알고는 계세요? 그랬더니 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애한테. 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적었어?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적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목사님께. 우리 딸이 내가 왜 이렇게 설교 열심히 적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 적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입이 귀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실까 안 하실까요? 자기 말 이야기를 주옥같이 받아 적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목사 설교 준비 어떻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고등학생 때였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아이 예배 드릴 때 옆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걸 보여주려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적더라고요, 설교를 또. 근데 이렇게 봤더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옆에다 또 뭘 열심히 쓰는 거예요. 뭐라고 또 쓰고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또 한편의 설교를 자기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설교 내용,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자기가 적으면서 보니까 자기는 다른 이 말씀 가지고 다른 해석이 떠오르나 봐요. 또 이 같은 구절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설교 한 편을 쓰고 있더라고, 거기다가요. 이게 3단계입니다. 고등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내용을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설교문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멍 때리고 1단계만 하고 깔깔거리게 만들 것인지 2, 3단계 하는 훈련들을 시킬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도 중학생 때까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예 주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빌 게이츠의 이 인터뷰를 보고 빵 터졌어요. 우리 엄마들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 스마트폰 안 사줬더니요, 맨날 집에 와서 엄마 나만 없어 노래를 해요. 그러더니 빌 게이츠 아들도 그랬대요. 빌 게이츠 아들도. 빵 터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빌 게이츠 사줬답니까? 그런다고 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 만들어가, 이 인세로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 하나로만 1년에 1조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 안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지만 생전에 그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아이패드 줬대 안 줬대요? 안 줬답니다. 왜? 정리 표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통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2016년이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는 뭘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 능력. 이 4번, 5번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4번, 5번이 지금 아이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교실에 가보면. 이 4번, 5번에 대한 것도 할 얘기 많지만, 오늘 뭐 그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5가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앞쪽내가 하는 일입니다. TV 게임,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만큼 앞쪽내는 정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5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5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벌써 5시가 다 돼서 막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거꾸로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를 시작. 이 말씀에서 지혜는 3단계를 말하고요. 명철은 understanding이란 영어 단어입니다. 명철. 우리말로 하면 understand, 이해예요. 2단계입니다. 3단계, 2단계 능력을 두뇌에 갖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은을 주고 싶으십니까? 금을 주고 싶으십니까? 귀한 보석을 주고 싶으십니까? 진주를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 명철, 2단계, 3단계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 일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재밌죠? 편하죠? 좋죠? 쉽죠? 빠르죠? 다 좋아요. 그게 뭐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고 편한 걸 추구하면 더 이상 두뇌는 발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에 붙잡혀 살게 할 것인지, 이걸 가능한 한 멀리하면서 필요할 땐 사용하더라도 구분해서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 말씀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뇌 안에 가지고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번째,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려면 두뇌가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두뇌가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이 가려 있고 어둠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탄이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다. 죽기 5분 전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보셨겠어요? 죽기 5분 전에 죽을락 말락 오락가락 갈까 말까 막 헷갈리고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 야,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듣고 가야 돼 하고 막 흔들어 깨워서 얘기를 해준대요.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였어 하면서 그가 살아냈어 해서 원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쫙 말해준대요. 너는 이렇게 살도록 원래 돼 있었다고. 그런데 있잖아, 네 12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지.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준 게 아니고 내가 니네 엄마 속여서 사주게 하신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얘기했잖아. 사줄 거면 빨리 사주지 뭐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애 기죽게 만드냐고. 빨리 사줘 빨리 사줘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나한테 획가닥 넘어가가지고 그때 바로 사줬잖아. 근데 12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야, 그때 겨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라는데 너 손도 안 시려운지 이러고 학교 가더라. 교문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 게임하면서. 영하 17도에 이러고. 너 중간고사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앉아있었던 날도 내가 옆에 있었거든? 봤더니 야, 시험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책은 펴놨더라. 책은 펴놨는데 옆에 스마트폰에서 까똑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카톡만 하다가 책 한 줄 안 읽고 그냥 가방 싸들고 집에 갔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살도록 계획을 했지만 이것만 쳐다보면서 5원짜리 인생을 살고 가는 거야. 나한테 속아서 알고나 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가고 싶으십니까? 다 그걸 원하시나 보네. 따라합니다. 침묵은 예스다. 따라하세요. 침묵은 예스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 세대가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교실에 가보면, 밖에 나가보면, 교회 가보면 구석구석 어디든지 아이들이 앉아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죽기 5분 전에 그런 소리 들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정말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로서 이 문제를 가정에서, 구역에서, 세대별로, 교회 학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져와서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답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원래 이 주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 주제를 5개 꼭지를 강의를 하는데 2시간씩 10시간을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오늘 한 강의는 딱 중간 가운데 3번째 강의에 2시간 중에 1시간 한 거예요. 했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제가 짧게 잘라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혹시 가족들이 오늘 같이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몇 개 찾아서 같이도 보시고 토론도 하시고 가정을 다시 한번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론도 다 이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서 뭐 가정의 새로운 부흥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뤄내는 아이들로 어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때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찾아서 실천해 가고 정말 결단하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